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4회입니다. 한일전 명승부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본 선수들과의 이런저런 많은 시합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펀치라인 복싱 토크의 맏형 WBC 국제심판위원이신 임준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님의 계약 만료를 같이 이제 하고 귀국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장 박사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함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경량급, 중량급 또 다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래도 빠진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죠. 그 명승부 중에 저는 정말 첫손에 꼽고 싶은 승부 중에 하나인데, 국내 복싱이 하향세로 저물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또 생중계까지 그 국내 방송사에서 포기했던 추석날 이영철 선수가 정말 멋진 승전보를 전해주면서 일본의 전승이었죠. 무패 복서였던 그 스타급의 복서 오니카 가시아를 또 9회 TKO 시키고 타이틀을 뺏은 경기, 그 경기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이성열 이사님? 아니, 저는 이 시합도 이 시합을 그 소식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하지 않았나요? 당일날 했어요. 당일날 녹화 저녁 때 늦게 했습니다. 해줬나요? 밤에. 근데 이 시합을 보고 정말 그 박찬영 무구르마 이후에 정말 통쾌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전에 그 일본에 가서 세계 타이틀 할 때 많은 그 좀 약간 잘 싸우고도 패배를 했던 경기들이 몇 경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합들을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통쾌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오니카 가시아를 상대로 국내 선수들이 선전을 하고도 아니요, 그 전 세계 타이틀 매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찬희 선수라든가 예전에 한일전. 한일전에서 그런 보상의 느낌이었어요. 그 시합 자체는. 오니즈카는 임재신 선수가 타이틀 뺏었었어야죠. 그래서 임재신 선수의 경기는 굉장히 그 홈디 시즌이 많이 작용했던 경기고, 오니즈카는 지금도 뭐 그 연예계 쪽에서 활동을 하듯이 굉장히 미남에 아주 그 시크하게 생긴 그 외모 때문에 여성 팬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뭐 기억나시겠지만 이영철 선수에게 KO 당할 때도 그 여성 팬의 절규가 들리는 그랬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 시합을 많이 했고, 또 마스무라 겐지와의 그 2차전이라든지 굉장히 그 인상 깊은 시합을 했는데, 세계 챔피언 레벨이 좀 부담이 되는지 타이틀 땄을 때부터 굉장히 그 태국 선수의 결정전부터 이제 판정에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뭐 우리나라 임재신 선수와의 그 경기는 거의 사진 판정이죠. 네, 했는데 뭐 임재신 선수가 글쎄요, 그 뭐 좀 우리나라에서 그 기존 활동을 많이 하다 갔던 뭐 그런 적이 뭐 발언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명으로 일본 가가지고 그 몇 번의 시합에 좋은 결과를 갖고, 일본 소속으로 도전을 한 거죠. 네. 하야시 네. 고타로라는 이름으로 하야시죠. 겁니다. 그렇죠. 하야시 고타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판정을 당했고, 이후에 이승구 선수도 굉장히 잘 싸웠어요. 잘 싸웠는데, 잘 싸웠죠. 그러니까 이 오니즈카는 항상 이제 우리나라 이영철 선수의 시합 전에 우리나라 팬들로는 아까운 놈, 뭐 저거 이길 수도 있는데 그냥 아깝게 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거를 이제 이영철 선수가 풀어준 게 된 거죠. 오니카 가시아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부터 인상적인 경기를 못했는데, 간혹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유명호 선수는 세계 챔피언이 될 때까지는 KO 승이 거의 없다가, 그러니까 동양 타이틀 매치 하나, 또 저 손오공 선수와의 경기 말고는 KO 승이 없다가 갑자기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KO 승이 늘어난 경우고요. 반대로 백종권 선수는 세계 챔피언이 될 때까지는 무적의 KO 왕자였는데, 세계 타이틀 매치 이후로는 이렇다 할 만한 좀 펀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뭐 지금도 그런 선수 많아요. 비볼이 지금도 못하지는 않지만 챔피언 되기 전까지 거의 전 KO 승 가까이 하다가 스타일이 바뀐 건지 하여간 지금 세계 챔피언 되고 물론 잘하고 있지만 계속 판정승, 그러니까 뭐 스타일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가와시마 선수도 굉장히 강펀처였어요. 그리고 그렇죠. 옛날에 뭐
교통사고로 그런 살바도르 산토스도 세계 챔피언 되기 전까지 굉장히 높은 KO를 자랑했는데 올해 세계 챔피언이 되고는 뭐 판정도 많아지고 좀 뭐 기복이 심해지고 그런 선수들이 종종 있죠. 지금 백종원 선수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기억난 건데 아까 그 유재수 선수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미들급에서 주니어 미들급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백종원 선수도 요건 풀어줘야 되니까. 라이트급에서 네네. 백종원 라이트급에서, 선수도 네. 원래 자기 체급이 라이트급 선수가 주니어 라이트급으로 해서 도전을 했고 그렇게 되면 그 두 선수가 그 체력을 저 체급을 내려서 이제 자기 체급을 떠나서 체급을 내려서 했던 선수 중에 가장 안타까운 그런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성현 의사님은 그 체중 조절에 꽂혔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 그건 선수들이- 사실이에요. 백종원 선수는 라이트급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바로 매니저였던 이제 그 조민 그 관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옆에서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정말 뼈를 깎는 그 마지막에 1-200g이 안 빠질 때 백종원 선수가 그렇게 성실하답니다. 정말 운동 외에는 뭐 아무것도 눈 돌아보지 않고 하는데 그 라이트급이 정말 한계인데 그걸 더 한 체급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체중이 안 빠질 때는 옆에서 정말 같이 울어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한의 고통을 견디고 하여튼 링에 선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선수인데 라크바와의 승부가 이제 그렇게 판정이 나면서 조금 본의 아니게 좀 많은 욕을 또 먹었던 백종원 선수기도 하죠. 임재신 선수가 이제 일본에 스카우트 됐고 요때 나중에 박찬영 선수도 국내 매니지먼트가 안 되니까 이제 일본으로 스카우트 돼서 갔죠. 같은 주니어 벤텀급으로는 이동춘 선수도 일본으로 적으로 옮겨서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 조금 다른 것이 이동춘 선수는 가능성을 보고 스카우트한 거고 박찬영 선수나 김흥식 선수는 그간의 업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스카웃을 한 건데 임재신 선수는 달라요. 스카웃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에밀 마스시마라는 선수가 일본에서 이제 시합을 갖기로 돼 있었는데 네. 상대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서 원진체육관의 그 김규철 회장님이 이제 일본 통이시다 보니까 대타를 보내야 되는데 선수가 일본 내에서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이제 그 되는 선수가 임재신 선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전적이 5전도 안 됐었어요. 네. 10라운드를 뛰어본 적도 없었고 6라운드도 한 번 뛰었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가서 10라운드 시합을 했는데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거기서. 네. 그래서 세계 랭커가 되면서 이제 일본에서 이거 뭐지? 하고선 그 선수가 이제 그 포텐셜을 터뜨리면서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 진짜 두각을 나타냈죠. 국내와 일본을 왔다 갔다 했는데 비즈니스권을 일본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에밀 마스시마도 세계 도전하지 김영광 않았어요? 선수의 선수에게. 1차가 네. 맞죠. 에밀 로마노. 네. 원래 이름은 에밀 로마노고. 그래서 어쨌든 이영철 선수가 이 추석 때 큰 기쁨 줬던 게 추석날이에요. 김상현 요카이 선수가 추석이었고. 그 얘기도 안 했네요. 네. 정말 김성현 이거 선수 아주 얘기도. 뭐 체급이 좀 올라가면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굉장히 하여간 그 약간 그 저물어가는 우리나라 복싱에 또 희망을 줬던 시합인데 이영철 선수는 참 그 정말 잘못된 판정에 의해서 타이틀을 빼앗겨서 굉장히 그 의외로 단명이 돼버린 좀 불운의 선수가 됐죠.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골티아 1차전은 레프리의 명백한 실수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뭐 굳이 그 책임 소재 따지자면 그거를 갖다가 잘못 대처한 그 우리나라 본부서 어떤 그 소통의 그 뭐 소통이 불통이었다고 해야 되나? 하고 그 자리에서 그 WBA에서 분명히 그 슈퍼바이저가 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설득 못 시킨 그 우리나라의 어떤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하고 어쨌든 시합은 얼마 전에도 그 카시메로와 아까오 선수와의 시합에도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시합은 할 수 있으면 연기를 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영길 선수도 그 룰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결국 더 할 수 있는 거를 뭐그 실격패 당했고 이영철 선수 KO패입니다. KO패. KO패. 공식 기록은 TKO패. 그리고 이영철 KO패. KO패. 이영철 선수도 명백하게 공이 울린 후에 맞았는데 그랬어도 시합에 일단 임하고 그쪽을 뭐 실격패를 시키든지 했었어야 돼요. 어쨌든 안 일어나니까 레프리는 카운트를 한 거고 일단은 그 얼굴 표정을 봤을 때 못 일어났던 아니 것 일어나라면 일어났지. 아니에요. 공이 그때 일어나라고 본인이 일어나려고 아니, 하니까 누워있으라고. 코너에서 네, 일어나지 코너에서 말라고 했어요. 실격승이니까 일어나지 그러니까 말라고. 그걸 갖다 잘못 해석한 게 일단은 해가지고 시합에 임하고 쟤를 갖다 실격패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프리는 뭐 카운트 지가 들어간 거니까 카운트아웃 시켰다니까 하여간 뭐 굉장히 억울하고 좀 했는데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꼭 이게 문제가 생기면 뭐 소통의 부재, 이상한 레프리의 판단 뭐 모든 게 겹쳐가지고 상당히 불운하게 단명으로 끝났던 뭐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김태식 선수, 아벨라 선수전도 그런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는 레프리가 좀 늦게 들어간 거고 밀즈레인이 저 초년병 시절에 빨리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간. 이영철 선수 시합을 보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태식 선수의 경기는 이제 레퍼리만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영철 선수 경기는 모든 게 종합적으로 좀 대처가 좀 잘못된 그 상황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레프리의 주의사항 중에 프로텍트 유어셀프 올타임이에요. 반칙 펀치를 맞았든 뭐 뒤통수를 맞았든 뭐가 됐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할 때까지 심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야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랬다가 가드를 내린다든지 그랬다- 이게 뭐 끝난 거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 이제 1분 휴식 후에 다시 시합을 붙어서 경기력이 저하가 돼가지고 또 좀 있다가 KO를 지면 그건 어떻게? 내 생각엔 이영철 샵은 그렇게 해서 일단 일어나가지고 카운트를 갖다 끝내고 들어가서 본부석에서 항의를 하는 거지. 시합을 계속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카운트를 끝난 다음에 링에 앉아서 너 이제 반칙타를 무조건 틀림없이 맞은 거니까 너 할 수 있겠냐 하면 거기서 이제 엄살을 부리면 모르는데 일단 카운트가 들어간 도중에 안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찰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레프리가 제대로 된 처사는 거기서 카운트를 중지했어야 되는데 이놈의 프랑스 레프리가 그냥 카운트를 씌워버렸으니까 카운트 아웃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랬을 때는 어쨌든 일어나가지고 일단 카운트를 중단시키고 가서 본부석에서 항의하고 나 못하겠다는 식으로 엄살을 피워가지고 최대한 뭐 그렇게 하는 거였지 거기서 안 일어나는 거는 이영철 선수 쪽에 어떤 불찰 아닌 불찰이 된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 이영철 선수가 오니지카 가시아를 물리칠 때 오니지카 가시아가 뭐 양쪽 눈도 다 잘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엄청나게 그때 잘리진 않고 부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었었죠. 그러니까 피도 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찢어진 피는 안 것 났어요. 같지는 피는 안 났나요? 않은데요. 네. 아무튼 마지막에는 거의 방어 능력을 상실해서 무수하게 얻어맞았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영철 선수가 이제 일본 아나운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네 아버지는 꼭 투병해서 그 아버지 수술 때문에 연기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대타를 이승구 선수가 나가게 됐던가? 누가 한 번 연기되고 이승구 선수가 그걸 그게 나가고 이승구 선수. 네. 한 번인가 두 번 연기됐을 네. 거예요. 아버지가 도와주셨네요. 그래서 이영철 선수. 그래서 이영철 선수가 저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아버지도 저와의 약속을 지켜서 꼭 그 암투병 이제 이겨내시기를 기대합니다. 뭐 이렇게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힘이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네, 네 얼마든지 더 해도 상관없다. 힘이 남아돌고 있다. 그런데 슈퍼플라이에서 또 뭐 거론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김철호 선수의 일본 선수와의 시합. 그래서 한참 막 그 기가 올라서 뭐 자칼마르야마라든지 이시라든지 그 와타나베. 일본 그 중견급을 완전 KO 시키고 그 가장 그 베스트 시합은 KO는 못 시켰지만 와다나베 지로와의 그 페이스전이 가장 지금까지도 인상에 남고 약간 김영광 다마쿠마하고 결이 비슷한 게 일본도 억울하지만 뭐 아주 심하게 항의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와다나베도 굉장히 애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싸웠고 김초로도 뭐 최선을 다해서 잘 싸웠던 조금 그런 억울할 수는 있었죠. 그때 김철호 선수 글러브가 닿으면서 다운으로 네, 그걸 처리가 했으면 됐어야 되는데 그 다운이 이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김철호 선수는 비디오를 돌려보면 알겠지만 펀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슬립이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스텝이 꼬여서 그렇게 된 거지 펀치를 맞아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고 와다나베 지로 선수는 다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철호 선수의 펀치력이 없어서 오히려 경기하는데 자극을 줄 정도였다. 나한테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본 심판도 김철호 선수의 1점 차 우세인가를 줘서 뭐 유니마우스 디시전이었고요. 그리고 뭐 시합은 굉장히 뭐 훌륭한 내용의 그런 뭐 진짜 그 어떤 팽팽한 그 정상급 시합을 보는 듯한 뭐 그런 시합이었죠. 그 경기는 한국 프로복싱 사상 가장 좀 이렇게 미스테리우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물어보면 뭐 누가 이길 거다 누가 질 거다 그랬는데 무려 10명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주간 스포츠 기사입니다.
8명이 글쎄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글쎄요라고 대답한 거는 김철호 선수가 상대적으로 무명이었다가 김성준 선수와의 그 반공개 스파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로노에게 이제 누구를 도전시킬 거냐 옵션을 가지고 거기서 이기는 바람에 갔다가 신데렐라맨이 돼서 귀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싱 전문가들에게 김철호 선수가 누군지 잘 안 알려져 있었고 와다나베 선수도 나중에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를 10번 이상 방어하면서 세계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지만 이때만 해도 미스테리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 잘 안 알려진 뭐 선수였거든요. 격투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뭐 그리고 두 선수 다 이제 검정색 트렁크를 입고 나왔고 1회전부터 둘 다 이제 정보가 불충분한 선수끼리의 대결이었는데 세계 타이틀 매치고 그랬는데 의외로 수준은 굉장히 높았고 높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기고 나서 이제 김철호 선수가 뭐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관중들이 그렇게까지 열광을 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아주 특색이 많은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김철호 선수는 이후에도 일본 선수에게 계속 강했죠. 자칼 마루야마라든지 뭐 이시, 소위 일본의 준재 아마추어 엘리트인 이시도 이기고 해서 네. 일본 선수에게 강한 면모를 보였고 그 자칼 마루야마와의 경기는 녹다운은 없었지만 워낙 양눈이 부으니까 원사이드하게 네, 심판이 이제 끊었고 이시고키와의 경기는 이게 4차 방어였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3차 방어에서 먹힐 거다라고 그랬는데 윌리 젠슨을 13회에 2차 방어 윌리 젠슨 2차 방어전. 네, 젠센이. 2차 방어 젠센을 이기고 나서 이게 3차 방어였나요? 이시고키가? 곧긴 4차 방어전. 3차가 자칼마루. 자칼 마루야마 3차가 3차. 자칼 마루야마. 네. 라울 발데스가 5차. 네. 그래서 2차 방어가 누구였죠? 그러면 1차가 와타나베 지로. 그래서 뭐 김철호 선수 그렇게 됐고 이제 와타나베 선수는 이후에 이제 만개를 하죠. 만개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와의 대전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권순천 선수와의 그 WBA 타이틀 매치. 그 경기는 일본 측에서는 반칙 승리 선언되어야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권순천 선수가 규칙을 어겼나요? 파울이 4개인가 5개였잖아요. 근데 그 시합을 보면 물론 권순천 선수가 이제 뭐 머리 버팅이 많긴 많은데 심판이 너무 민감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이 너무 그 와다나베를 보호하려는 뭐 그런 쪽이고 와다나베가 진짜 불쌍한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그날 그리고, 권순 선수가 네. 아주 터프하고 거칠게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와다나베가 싫어하는 몸싸움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버팅이 되는데 심판이 너무 민감하게 하고 결국은 11회였나요? 예. 안 네. 나오니까 김갑수 관장이 와다나베 곧 가서 나 하자고 하는데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찢어져가지고. 수건으로 머리를 두르고 인터뷰를 했던 그래서 기억이 뭐 있습니다. 그 시합이 좀 아쉬웠다고나 할까 하고 뭐 권순천 선수는 오늘의 주제가 뭐 일본 선수와의 시합이니까 일본 선수와의 시합은 그렇게 이렇게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요. 권순천 선수는. 붙은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슈퍼플라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이제 조인주 선수가 또 있었죠. 그 전에 이제 김철호 선수 대 이시고키 선수 얘기를 하자면 이시고키 선수도 아버지가 미군이었나? 혼혈이에요. 혼혈이었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랄까 저 전방을 한번 찾아갔었나? 뭐 어디 가서 자기가 헌화를 하고 왔다고 그랬나? 뭐 그랬고 먼저 김철호 선수를 다운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3회 다운 한 번씩 주저앉죠. 그래서 심장마비로 돌아간 분도 그때 한 분 있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거 돌아간 분은 오로노전 때 돌아가셨죠. 아니 이때도 한 분 그분은 못 돌아가셨어요. 들었어요. 이때 돌아가셔가지고 이때는 가끔 한 번씩 돌아가니까. 김철호 선수가 어이구. 명의 다해서 돌아가셨죠. 김철호 선수가 방어전 끝나고 아유 그분 문상이라도 내가 갔다 왔어야 되는 건데라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요. 이때가 6회, 7회, 8회 연속으로 다운을 예,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WBC가 뽑은 가장 멋진 그 슈퍼플라이급 KO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이시희 선수도 원래 플라이급 출신이기 때문에 플라이급 세계 랭커였죠. 플라이급 세계 랭커인데 그 김철호 선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슈퍼플라이를 올렸는데 역부족이었죠. 근데 김철호 양홍수 선수한테 세계 랭킹을 가져갔어요. 이시 자칼 마루야마 윌리 젠센부터 해서 이때가 김철호 선수가 가장 물이 올랐을 때이기 때문에
이시 선수 정도의 실력으로 우리나라에서 김철호 선수를 이기는 거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이때 김철호 선수가 6라운드, 7라운드에는 다운시켜놓고 제발 좀 일어나지 말아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8라운드에는 얼마든지 일어나라, 내가 얼마든지 또 눕혀줄 테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또 안 일어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와타나베 선수로 돌아가면 권순천 선수와의 그 시합이 있었고, 막 이제 말년에 이제 그 한일전 워스트에 또 손꼽히는 시합이 하나 있었죠, 와타나베 선수가. 그래서 그 첫 해외 원정 방어에서 우리나라의 윤석환 선수를 무자비하게 이제 대구에서 KO시키는 이 시합이 아마 우리나라 한일전 워스트 중에 윤석환 선수가 들으면 뭐 아쉽겠지만 어쨌든 그 장태일 선수의 대타로 나온 윤석환 선수가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정말 그 힘 한 번 못 써보고 아주 그 원사이드하게 KO패 당하면서 상대성이 또 너무 맞지 않았어요. 그 사우스포로 앞손을 잘 쓰는 와타나베에다가 그 윤석환 선수가 들어가는 게 너무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타입이라서 진짜 그 만나도 어떻게 그런 상태를 만났나 싶을 오히려 정도로 원래대로 장태일 선수가 있으면 그냥 페이스전이 되면서 재밌었을 겁니다. 재미는 모르겠지만 재미는 빡빡했을 거예요. 재미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처참한 그 결과는 안 나왔을 이겼을 거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판정으로? 장태일 선수라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슈퍼플라이는 이제 이후에는 한일전으로 이제 조인주 선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뭐 도쿠야마 선수와의 시합을 뭐 일단은 야마구치를 먼저 일본에서 판정으로 누르고 이제 그 시합은 방어를 뭐 했었고요. 별 걱정 없이 봤고, 사실 도쿠야마 선수와의 시합도 도쿠야마가 물론 이오카의 말년에 이겼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뭐 일본에서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걱정 안 하고 봤는데 편안하게 보다가 네. 아차 싶었었죠.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도코야마의 그 거리 스탠스가 이게 보통 스탠스를 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의외의 판정패를 당하고 뭐 도코야마 정도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에, 더구나 그 당시에 그 어떤 남북 어떤 그 평화 무드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힘입어서 도코야마가 뭐 조련계 한국인이기 때문에 홍창수 선수죠. 맞습니다. 한국에서 그 힐튼 호텔이었죠? 워커힐이에요. 워커힐이었나요? 그래서 뭐 대동단결되는 이미지로 뭐 시합을 2차전 했는데 정말 그 별로 펀치가 없는 도코야마의 그 원펀치에 그냥 5라운드에 나가웃되면서 그 조인주 선수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경기가 됐죠. 이 도쿠야마 마사모리 선수와 조인주 선수의 오사카 일전은 일본 프로복싱 사상 최초로 그 생중계 없는 세계 타이틀 매치였다고 합니다. 그때 도쿠야마 마사모리 선수가 이제 공식 국적이 조선족.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적인 거죠, 무적. 나라가 없는 그렇죠. 예, 이제 북한은 일본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호적 비슷하게 만든 조선족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아까 윤석환 선수 같은 경우도 이 경기 전에 지나고 보면은 경기 전에 나왔던 기사 중에 아유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렸는데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선수 보호를 위해서 최초로 이제 산소 호흡기를 맞아요. 비치를 한다. 그랬는데 윤석환 선수가 실제로 그걸 썼습니다. KO가 된 다음에. 근데 그 사실을 경기 전에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한국 복싱도 이제 안전 문제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때 그 도쿠야마 마사모리 홍창수 선수가 조인주 선수를 이기고 나서 세계 챔피언이 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청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혼한 거는 이 경기 그 경기가 아닌가요? 아니고 그 폰상모라콧을 꺾고 이제 동양 챔피언이 돼서 1차 방어전을 이강웅 선수랑 했어요. 그 국내 이강웅 선수를 방어전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부인을 링 위로 올라와서 그때 청혼을 하는데 뭉클했던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트렁크에 뭐 코리아 이즈 원이라고 새기고 원 코리아. 네, 원 코리아라고 새기고 나왔고, 조인주 선수한테 정말로 뭐랄까요, 의외의 5회 KO 승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 방어전인가요? 다음 방어전에서 1라운드에 일본 선수에게 아닙니다. 한참 뒤에요. 한참 뒤인가요, 그거는? 8차인가 방어. 9차에서 그렇군요. 네, 한참 가와시마한테 1차전은 판정으로 이겼는데 2차전에서 1회 그냥 KO 돼가지고 타이틀 뺏겼다가 3차전에 다시 찾고. 아무튼 이런 의외의 승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인주와 그 도쿠야마의 경기를 일본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그러니까 조인수 선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못 잡을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조인수 선수는 발이 빠르다. 하지만 홍창수는 스피드, 손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맞아 들어갔어요. 요 전에 문성길 선수 얘기는 안 해도 될까요? 해야지. 근데 문성길 뭐 선수 누구라도 아니 상관없습니다. 조인수 선수 전에는 이제 문성길이 먼저. 문성길 선수는 일본은 그 임팩트가 별로 없어. 마스무라, 고바야시. 고바야시 뭐 때문에. 죽도록 패든지 아니면 뭐 눈부상 하든지 그런 거밖에 없어서. 저희 그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1에서 이성열 이사님이 고바야시 지아키가 별세를 했는데 마스무라 겐지가 별세했다고 한번 얘기하신 적이 고바야시가 있었을 거예요. 별세했나요? 모르겠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여간 마스무라 겐지가 돌아가셨다고 아 한번 근데 얘기를 그게 하셔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저 로만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또 갑자기 힐베르토 로만? 힐베르토 로만. 일본에서 멕시코로 바뀐 겁니까? 로만은 문성길 선수 시합하고 18일 후에 열흘 좀 넘어가지고 18일 교통사고로. 뒤에 아.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마스무라는 다 잘 살고 죽었어요. 계세요. 아 근데 이건 뭐 그 생존에 계신 분을 돌아가셨다고라는 것만큼 극단적 신뢰도 없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오해를 받으신 분들이 명이 길어진다는 속설도 있는 그래서 이만큼 제가 그렇군요. 널리 저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문성길 선수는 뭐 일본 선수와의 시합은 별로 이렇게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고바야시 선수 때 약간 다리가 휘청거려가지고 약간 좀 충격을 받았는데 문성길 선수는 휘청거린 적은 많아요. 아. 디펜스가 부실하다. 근데 그걸 극복을 해내버리니까. 근데 문성길 선수도 타이슨 퓨리나 이런 선수들처럼 회복력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복을 해버리니까 뭐 다운되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치고 하니까. 다운도 또 많이 당하잖아요. 문성길 선수도. 자, 좀 속도를 내서 이제 반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슈퍼플라이 끝났.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시죠. 반탐은 뭐 일단 우리나라의 뭐 대표 선수 하면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홍수환 선수가 있는데 홍수환 선수는 뭐 일본인 선수와는 다 무난한 시합을 했고 이제 잊을 수 없는 시합이라면 어떻게 보면 베스트에서 꼽히는 가사라와의 시합.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시합의 실적보다도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흥미로웠던. 그래서 그 가사를 몇 번 다운시키죠? 다섯 번 다운시키죠? 네. 그래서 78년 2월 우리나라에서 그 카라스키아를 이기고 홍수환 선수가 사전 오기 했는데 일본 잡지에서 가사라와 홍수환 선수의 시합이 끝나고 오전 6기 써놨대요. 그렇죠. 근데 이 경기는 네. 이 경기는 9라운드에 그 연타가 장렬하면서 그림 같은 연타죠. 네, 코너 쪽에 가사라 선수가 완전히 대자로 뻗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 카운트로 살려주고 나중에 심판한테 그 롱 카운트 아니냐 그랬더니 그 레퍼리가 롱 카운트 맞다. 그런데 세계 타이틀 도전이라는 거는 모든 복서들의 로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점을 고려해서 좀 롱 카운트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유 그런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해석하라. 왜냐면은 네, 너무하네요. 왜냐면 이제 그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10라운드에 가사하라 유 선수가 2번 다운당해요. 그리고 살아났는데 홍수환 선수가 그때 설사. 근데 설사 징후가 이미 있었대요. 그래서 그 롱카운트를 하는 주심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답니다. 그리고 14회, 15회에는 일방적으로 맞는데 그때 펀치를 뻗으려고만 하면 설사가 나와서 펀치를 도저히 뻗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끝난 다음에 15라운드 공 울리자마자 홍수환 선수는 뭐 인사 이런 거 없이 바로 라커룸 화장실 찾아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 때까지는 있던데요. 거기? 거의 그러니까 아. 이제 그냥 뭐 인터뷰 이런 것도 없이 이게 네. 확인 안 됐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그 말한 거에 비하면 좀 여유롭던데 손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 홍수환 선생님의 말씀은 뭐 근데 본인 증언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중간에 위기가 왔었겠죠. 그 시합을 보니까 끝나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더라고. 이게 또 타고 뭐 나름 저거해서 뭐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이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급박했었나 뭐 그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증언은 이제 14회, 15회에 그런 식으로 설사가 나서 나중에 그 유재두 유재두 챔피언 얘기 때 나왔던 그 약물 중독설 이게 이런 걸까라는 오해도 자기가 잠깐 했었다.
라는 증언을 한 바 썰이겠죠, 있습니다. 썰. 그만큼 설사가 마지막에는 아주 심해서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희 반탄급은 뭐 그 홍수환 선수 이후에는 그 일본에서 그 무라다 에이치로라고 아주 걸출난 선수가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도 일본에서 그 세계 챔피언이 됐어야 되는데 못된 사람 3인 중에 들어가는 세계 타이틀 4번을 도전했는데 2번을 무승부로 끝냈던 이 선수가 동양 타이틀을 우리나라의 김영식 선수한테 빼앗아서 12차까지 방어를 했죠. 한국 선수만 5명이에요. 근데 이 한국 선수가 뭐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지만 다 뭐 막 초반 KO되고 그러니까 이종수 선수만 8라운드까지 견뎠고 오용환 선수라든가 오동열 선수, 박종철 선수 이런 선수 전부 2, 3, 4라운드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8, 90년대는 이제 한일 간의 어떤 그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선수끼리의 시합은 뭐 그다지 있지도 않았고 이제 무라타 이치로가 그 동양 챔피언을 그 갖고 있는 기간에 우리나라가 그냥 전패를 하다시피 했고 결국은 이제 그 후에 반탐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한일전 명승부가 박찬영 선수가 나타나죠. 네. 그래서 박찬영 선수 무구르마의 그 반탐급 타이틀 매치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전에 이저 기왕에 무라다 에이지로 선수 얘기가 나온 김에 위로 좀 올라가서 뭐 김현, 이원석 이 얘기는 좀 뭐 보셨어요? 네? 본 적은 없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현은 페다급에서 만개했고 이원석 선수가 그 60년대 초반에 중반에 네. 9개를 이기고 이제 반탄급 동양 챔피언이 됐는데 근데 이 시합은 뭐 자료도 없고 했는데 9개는 뭐 아시다시피 그 전에 그 일본의 그 파이팅 하라다하고 누구죠? 3명의 그 카라스 해가지고 뭐 하여간 굉장히 유망한데 에델 조프레의 그 반탄 타이틀을 도전했다가 3회 그 무지막지한 바디샷으로 KO가 됐던 네. 뭐 9개 선수도 9개는 패더로 올려서 살디바르한테 하면서 더 힘을 그러니까 냈죠. 플라이급 세계 도전을 했었고 네. 에델 패더급으로 조프는 브라질의 영웅. 큐피치의 플라이급 도전도 했었고 큐피치. 반탐에서 에델 조프레하고도 했었고 밴텀에서는 안 했죠. 그 패더에서 이제 아홉기가- 살디발, 9개가 밴탐에서 했었지. 하워드 윈스턴, 밴텀에서도 했네. 그리고 그 저 살디발 말고 또 하워드 윈스턴 또 하워드 했었고. 윈스턴하고도 했고 비센테 살디발하고도 했었고 그게 살디발이죠. 슈가 라모스하고도 했었고 9기가 스토시도 정말 그 촉망받는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그 너무 챔피언들이 강했어요. 무라다와 더불어 진짜 그 세계 챔피언이 됐어야 되는데 못된 선수인데 이 선수를 이원석 선수가 이기고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반탄급 동양 챔피언이 됐었고 김현 선수는 벤탐에서 시작을 했지만 페더에서 만개를 했던 선수고 벤텀 주니어 패더를 전부 동양 타이틀 도전을 했었죠. 네. 김현 선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패더급의 챔피언이 됐고. 우리나라 이제 두 번째 동양 챔피언 홍수환 선수였죠. 근데 이제 그 홍수환 선수의 동양 챔피언 제위 시절에 그렇게 인상 깊었던 일본 선수와의 경기, 일본 챔피언을 했던 그 오키 시게요시와의 시합이 있었는데 그 시합은 뭐 그냥 무난한 12라운드 판정승이었고. 뭐 홍수환 선수의 임팩트는 동양 챔피언십에는 그 스코타이와의 논타이틀전이 하도 강해가지고 타놈삭 스코타이. 타논 치트. 타놈치. 나머지 시합은 뭐 농화복석 타놈치 스코타이와의 그 일전. 홍수환 선수를 고전시켰던 일본 선수는 이제 미부네고. 미혼애고. 네, 미후네고가 그 홍수환 선수 굉장히 애를 먹였던 그 뭐 그런 기억이 나고 홍수환 선수와 일본 선수와의 연결은 뭐 이렇게 뭐 파이팅 하라다 형한테 지지 않았네. 우시아카마르 하라다한테 우시아카마루. 일본 원정에 이제 애송이 시절에 풋내기 시절에 지고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이기고 우시아카마르 하라다는 무지하게 여러 번 왔어요 우리나라. 김현 선수와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뭐 홍수환 선수의 말년 생각나는 건 다나카 후타로를 막 일방적으로 뚫격했던 한일전 그 정도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반탐에서는 이제 얘기가 다 끝쳤지만 이제 박찬영 선수의 경기가 지금 박찬영 선수 무구르마 이 시합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통쾌하고 그러니까 한일 벤텀에서 한일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벤텀뿐이 아니라 저는 이 일본에서 했던 그 도전전 중에 굉장히 그 두 손가락 안에 기억이 나올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시합이죠. 그러니까 그 정말 너무 기뻤던 마지막 라스트가 예, 예. 박찬영은 별로 펀치가 없는데 무수히 때리고 무구르만 상대적으로 맷집이 좋으니까 그 정도 맞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쓰러지지도 않고 맞을 거 다 맞고 그리고 이 시합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니지카 이영철 선수보다 이 시합이 더 가슴에 와닿았던 거는 오니지카 시합을 그때 당시 저는 거의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영철 선수 시합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었고 그런데 이제 박찬영 선수는 거의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자주 봤고 자주 접하던 선수가 이렇게 이겨버리니까 이게 무구르마가 물론 막 진짜 그 일본에서 별명이 앤드리스 파이트고 무사 쓰고 나오는데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챔피언에게 행운이죠. 그 베르날도 피난고라고 굉장히 강한 그 베네수엘라 세계 챔피언이 있었는데 원래 그 선수하고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피난고가 체중 못 맞춘다고 타이틀을 내놔버려가지고 갑자기 그 무명의 아사엘 모란이라는 그 파나마 선수가 갑자기 결정점을 치러가지고 뭐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사실 뭐 세계 레벨에는 검증이 안 됐던 게 우리나라의 최영법 선수하고 1승 1패였죠. 부산에 와서 이제 한 차례 무구르마가 졌는데 이제 일본에서 논 타이틀을 불러들여가지고 2회 KO 시키죠. 했는데 이 시합도 지금 아까 1회 때 얘기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그 유제도 와지마 1차전과 더불어서 버팅이다. 버팅에 그렇죠. 의한 데미지로 그 회복을 못해서 지금 약간 아깝고 억울한 시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박찬호 선수가 진짜 잘 싸웠죠. 그 버팅이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그 시합 끝에를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미지가 있긴 있었죠. 있겠죠. 머리에 받쳐서 완전히 다운이 되는 그래가지고 상황이니까. 이게 빙빙하는 게 그게 한동안 갔을 텐데 이게 주먹으로 맞을 때와 머리로 맞을 많이 때 틀리죠. 타격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굉장히 통쾌한 시합. 그 무구르마 다쿠야는 그다음에 아까 그 세계 챔피언 중에 그 플라이급의 다마쿠마 이 선수하고 좀 결이 비슷한 복싱을 했던. 전혀 좀 다르죠. 아 그런가요? 네, 완전히 그 파이터 힘 위주의 맷집 좋고 힘 좋고 계속 밀고 들어가는. 오히려 이에어로 선수하고 비슷하다고 봐야지. 다마쿠와의 인파이팅과 이 무구르마의 인파이팅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무구르마는 맞을 거 다 맞으면서 들어가는 인파이팅이고 다마쿠마는 약간 인아웃을 인파이팅이고. 댄디한 아마추어 복싱 비슷하고. 무구르마는 정말 별명이 앤드리스 파이터라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계 타이틀도 보면 바스케스라든지 에스트라다 보면 정말 죽도록 맞고 자기 하려는 걸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끝까지 간다. 예. 그러니까 박찬영 선수한테도 다운은 안 됐죠. 다운 안 되고 없었어요. 스톱이 걸려온 거죠. 네, 레퍼리 스톱으로 중간에 이제 뜯어 말렸죠. 이 경기 때 글쎄 박찬영 선수와의 경기가 1차 방어전이었죠. 타이틀. 네, 첫 방어전. 네. 첫방어전이고 타이틀 딴지 그 2달 그 정도밖에 안 돼서 했어요. 박찬영 이게 몇 월 달에 했어요? 5월 24일입니다. 아자렐 모란가 3월 달에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달. 네. 근데 박찬영 선수는 이제 그 전에 82년 3월에 그러니까 이 경기가 벌어지기 한 5년 전쯤이죠. 4년 5년? 이때 오쿠마 쇼지와 이제 논타이틀전을 벌여서 판정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갤럭시하고도 해서 갤럭시가 가장 고전한 시합이라고 하는 게 박찬영과의 논타이틀이었어요. 네. 카와사이 갤럭시가 가장 그 챔피언 되기 전에 고전했던 시합, 챔피언 되고 나서도 고전했던 시합이 그 박찬영과의 시합. 그러니까 이 박찬영 선수가 주먹은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터프해요. 그 외모와는 틀리게. 터프하고 또 인파이팅이 좋죠. 네, 인파이팅의 테크닉이 진짜 뛰어납니다. 굉장히 그 외모는 여리게 생겼는데 굉장히 터프하고 그 뭐 오쿠마나 그 카오사이 갤럭시는 하드 펀처인데 그렇죠. 뭐 결코 굴하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쉬웠던 건 1차 방어전에서 바스케스한테 너무 처음에 큰 걸 맞아서 멍이 들어가지고 뭐 진 게 좀 아쉽긴 하는데 아쉽죠. 너무 단명으로 끝나가지고. 근데 1차 방어전 지고 나서도 박찬영 선수가 뭐랄까요? 조금 일리 있는 변명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는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렇게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해왔는데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니까 주변에 기대도 있고 주변에 그 스폰서도 많이 붙고 그래서 보약도 먹고 뭐 기타 이제 식생활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약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을 빼는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기를 하지 못했고 그냥 밥 먹고 했으면 자기가 이겼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감량고는 시달렸어요. 그때도 체중 때문에 바스케스 전을 앞두고 많이 고생했다고 하는데 경기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한 슈퍼반탐을 뛰었어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슈퍼반tam으로 가서 다니엘 사라고사와 경기 그 경기는 저는 박찬영 선수가 이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3점 이상은.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시즌 2 펀치라인 복싱 도크 시즌 2에서 좀 다뤄봐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임재신 선수와 그 오니스카 간스와의 경기도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뭐 질만했다라는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박찬영 선수와 다니엘 사라고사 같은 그런 경기들, 변정일 야스쿠 변정일 야스쿠 야쿠시지 경기도
그러니까 보면서 그걸 경기를 보면서 한번 저희가 채점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옛날에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했었었는데 아주 그래서 이승훈 대 다니엘 자라고사전도 좀 해보고 그것도 싶네요. 해보고 싶은 경기들을 좀 올려주세요. 댓글로 올려주시고 이승훈 분들도 얘기해 주시면 이승훈 해보도록 카이아스 할게요. 시합도 좀 억울했던 것 같고 헥토르 카이아스, 빅토르 빅토르 카이아스. 카이아스. 그래서 뭐 일단 반탐은 박찬영 선수 이후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특출난 고인식 선수는 뭐 고인식 선수는 주니어 벤텀이랑 벤텀급 두 체급 동양 챔피언 출신이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어쨌든 그 동양 타이틀을 따기도 하고 그 니타 쇼세이라는 일본 최초의 석사 복서인데 이 선수가 오장균 선수를 꺾고 동양 챔피언이 됐을 때 그 선수를 또 일본에 가서 고인식 선수가 이기고 챔피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큰 매치는 아니지만 조용인 선수 또 일본에서의 활약도 조용인 빼놓을 수 없죠. 선수는 대단했죠. 네, 그래도. 일본에서의 그 필살기의 그 KO승은 그렇죠. 정말 그 당시로는 대단했는데 이 당시가 참 우리나라 복싱에 좀 이제 이 뭐 사양길이라 그러긴 뭐하고 이게 매스컴에서도 이게 보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시합에 대해서 잘 이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말 임팩트 있는 시합을 몇 차례 했었죠 일본에서. 그럼요. 정말 펀쳐였고 아까운 선수예요 조용히. 두 번이나 동양 타이틀을 일본에서 땄는데 첫 타이틀은 이제 야마토 신이라고 기교파 그 테이켄 프로모션 야마토. 소속인데 그 선수에게 이제 이기고 방어전 또 그 선수에게 그 가져서 이기는데 사또 오사무라고 세계 챔피언에 오르는 선수랑 정말 박빙의 그 승부를 펼쳤는데 판정패로 이제 타이틀을 풀어주고요. 두 번째 도전에서 이제 그 하드 펀처였죠. 가나야키 히로를 아주 그 통렬한 레프트로 기절을 실신시키면서 기절시키고 1회 KO로 다시 이제 챔피언에 오르는데 조용희 선수도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네. 그 일본에서의 그런 어떤 그 활약이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맞아요. 상대적으로 조용인 선수에 대해서는 그 어떤 뭐 뭐라 그러나 지명도나 인지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네, 조용인 예, 선수. 이성열 이사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서 그러니까 그 오니즈카라는 선수는 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감흥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게 맞거든요. 자꾸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어떤 그 매치의 기대치가 생길 텐데 사전 조용인 지식이 선수에 없는 대해서도 모르고 그가 싸우는 상대에 대해서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복싱 현실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오장균 선수가 89년에 나고야에 가서 하다나카 기요시와 무승부를 거둔 세계 랭킹전도 대단했죠. 네. 또 대단했고 그런 식의 시합은 이제 무라타와 그 누구지 우리나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마추어 어느 무라다요? 무라타이지 박기철? 박종철이? 키 크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무라다이지로는 다 이겼는데 한국 론 선수. 타이틀 무라타 에이지로가 그때 WBA 도전에서 무승부, WBC 도전에서 무승부, WBC 한 번, WBA 세 번. 네. 그것도 또 당대 최고의 챔피언이라는 챈들러. 루페 핀토로, 네. 제프 챈들러 네. 이렇게 상대를 했어요. 핀토르와 챈들러가 무승부였으니까요. 강남 왜 갑자기 생각이 나지? 무라다이지로하고 무승부. 무라다이지로 굉장히 고전한 시합이었어. 눈 타이틀. 아마추어 우리 한번 찾아보죠. 기억이 지금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 국가대표 네. 출신이요? 그건 동양 타이틀이 아니었고 논 타이틀. 그래서 이때 이제 오장균 강남 선수는 유방으로 뭐지? 오장균 선수는 강인길인가 왜 저 테크니션 한국 챔피언 네, 하던 네. 기억이 나네요. 근데 논 타이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무랍다가 굉장히 고전. 우리나라 선수 쳐놓고 굉장히 고전. 박인규. 박인규, 맞습니다. 예. 박인규는 근데 페더급으로 나중에 아니 뭐 무랍다가 논 타이틀 펜턴급 붙었어요. 페더급 네. 기교파 복서였죠. 아까 그러고 보니까 갤럭시 얘기 나왔을 때 갤럭시가 챔피언이 되기 전에 가장 고전했던 경기는 박찬영, 챔피언이 된 뒤에 가장 고전했던 경기는 이동춘. 1차 방어 이동춘이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챔피언 되고는 뭐 뒤쪽에는 고전한 시합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 뭐 카스트로한테도 고전을 했고, 근데 저대에서 막 갤럭시는 약간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물론 무지막지하긴 한데 위험한 순간도 좀 있었고 태국에서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다운도 여러 차례 당했죠. 다운도 여러 차례 됐는데 뭐 다운 안 친 것도 많고 김영광 선수와의 시합 때도 다운 하나 안 친 거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에스피날과 시합 때. 에스피날과 시합 다운을 때도 안 쳤었고. 완전히 크게 쓰러졌는데 심판이 그냥 주섬주섬 들어 올리고 해서 뭐 나름 뭐
뭐 혜택을 많이 본 적이고. 이때 오장균 선수와 하다나카 기요시의 경기는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경기였고 오장균 선수가 이때 습관적으로 선제 다운을 당하고 이거를 뒤집어서 이기는 뭐랄까요? 좀 역전의 승부사 같은 느낌이 있었고 이때 이제 오장균 선수와 거의 동시대에 한국 벤텀급을 장악했던 선수가 이용훈 선수. 민영천, 이용원 민영천, 선수가 이용은 있었죠. 다 있었죠 그때. 이은식 선수도 벤텀급으로 가야 그렇죠. 되나요? 허준 선수도 그 당시엔 팬텀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목은 많았는데 왜 이 서포트가 안 되는 시대. 그러니까 문성길 선수가 부동의 이제 탑이었고 네. 챔피언이었고 그 밑으로는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죠. 이은식, 이용훈, 민영천, 뭐 오장균, 그래서 라이벌전도 꽤 많이 했었고, 그렇죠. 네, 라이벌전도 꽤 많이 했었고. 근데 각각 그 모든 선수들이 다 결이 다른 특징이 아주 뚜렷한 선수들이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벤턴도 그렇게 한일전이 뭐 이렇게 큰 시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때 그 80년대 후반이 일본은 되게 침체기였었는데 그 당시 일본 복싱을 구원해줄 선수들이라고 이제 하다나카 기요시, 다카하시 나오토 네. 이 두 명을 신성이라고 부르면서 국내 뭐 펀치라인도 소개가 됐었었는데 근데 다카하시 나오토는 박종필 선수한테 9라운드에 KO를 그렇죠. 은퇴했어요. 펀치라인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호하는 박종필 선수의 맞아요. 그 사진도 크게 실려서 복싱 모르는 제 친구들은 뭐 박종팔이 또 이겼냐 그러기도 했는데 박종필 선수였습니다. 다카시 나오토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긴 했는데 그것도 뭐 지기도 많이 희한하게 져가지고 명승부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마코 호리쿠시와의 시합 했는데 갑자기 그 태국 선수에게 KO되고 또 놀이 좋기지. 뭐 토레스하고 무슨 토레스인가 또 무승부 로하스인가 뭐 무승부하고 좀 굴곡이 심한데 네, 어쨌든 수준 자체가 세계 챔피언급을 근데 이제 아니거든요. 격정적인 시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인기 좋은 복서 뭐 그 정도였고 총망받던 선수들이죠. 하지만 그 하다나카도 오장균 선수와 말이 무승부지 조금은 좀 오장균 선수가 앞선 시합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경기 끝나고 두 선수가 그 의형제 맺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슈퍼반탐으로 가면은 슈퍼반탐이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게 뭐 인연도 많고 좋은 선수도 많았던 체급이죠 슈퍼반탐이.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홍수환 대 가사하라 유도 WBA 주니어 페더급 그렇죠. 매치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주 그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강춘원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의 첫 그 주니어 페더급 동양 챔피언이 되는 게 일본 원정에서 네, 이시야마 로쿠에게 승리하죠. 이시야마라가 이제 그 약간 그 테크니션 키 크고 하는데 그 시합은 자료를 보니까 정말 강춘원 잘하는 것 잘해요. 같더라고요. 네, 그 시합 하나 잘해요. 딱 봤는데 네, 봄춘자에 멀 원자를 쓰는 강춘원 선수입니다. 그 선수 이후로 이제 장규철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도 뭐 그 오카다라는 그 동양 챔피언 강춘원 선수한테 빼앗았던 오카다를 이기고 동양 챔피언이 돼가지고 일본 선수가 많이 했죠. 뭐 스네피 아사노 그 사루비도예요 일본 말로. 사루도비입니다. 사루도비 고야마라는 그 일본 챔피언과의 시합은 대구에서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장규철 선수는 그 당시에 원정을 안 가고 네. 국내에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일본 선수 많이 부르다 네. 해가지고 방어전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세계 랭킹은 한 5, 6위를 유지하지만 뭐 세계는 좀 약간 무리인 듯한 그 멕시코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네, 동메달은 벤텀급이었나요? 플라이급이었나요? 벤텀급. 벤텀으로. 네. 그래서 뭐 할 만큼 하고 이제 염동균 선수에게 타이틀을 이것도 약간 그 이관식 하듯이 명예롭게 이제 하고, 이날따라 염동균 선수도 상당히 예의를 갖춘 듯이 뭐 아주 적극적인 공격을 안 하고 그냥 포인트를 따는 정도로 해가지고 염동균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이제 이게 염동균 선수하고 로얄 고바의 시합을 한일전의 베스트 시합으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 일본의 세계 챔피언을 불러들여서 이기는 뭐 그런 슈퍼반탐에서는 수훈을 세우는 그런 시합이 되죠. 로얄 고바의 시작. 1라운드에 다운이 있었죠. 맞습니다. 약간 그 푸싱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운이 좋았던 게 그날 레프리가 일본 분이었는데 그거 스립이라고 우겼어도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카운트를 카운트를 뛰더라고요.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직관을 했는데
시합 끝난 그 시점의 어떤 분위기는 야 잘했지만 일본 레프리와 저치가 하나 있으니까 이기기 힘들 것 같고 아쉽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2대 0으로 이겼죠. 그래서 영원의 세계 챔피언이 되는. 일본 레퍼리 하나가 염동균의 승리를 판정한 거죠. 점수차가 한 점 차였나 두 점 차였나? 그 당시에 주심이 요시다였고 네. 그 저기 부심이 모리타 게니 모리타인데 그 모리타 씨가 아주 그 공정한 시합을 와서 그 이후에 모리타 씨는 완전히 그 한국에 많이 왔습니다. 단골이 됐죠. 가끔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가서 만나면 아리랑을 부릅니다. 제 앞에서. 어디 기생집만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지 아리랑을 부릅니다. 그 염동균 선수 경기 때는 이제 로얄 고바야시 선수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드문 학사 출신 복서였고요. 또 그 일본에서는 뭐랄까 엘리트 복서의 전형처럼 그렇죠. 네, 자유대 그래서- 소속으로 했죠. 네, 그런 복서였고 그리고 이 선수가 저기 프로모터가 누구였죠? 일본 측 프로모터가 간바야시. 로얄 고바야시. 네. 고쿠사이 짐이고 고쿠사이. 이름은 모르겠네요. 현지 고쿠사이 짐 관계자한테 15라운드 경기 끝나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맨날 저 도전자는 도망만 다니고 그랬더니 결국 그걸 못 잡은 건 네 실력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염동균이 이게 판정 난 다음입니다. 염동균이 그렇게 그 세계적인 초인류 챔피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오늘 네가 보여준 경기는 이 정도였다라고 국후 대화를 했다고 하고요. 로얄 고바야시는 나중에 염동균으로부터 타이틀을 뺏어간 그 윌프레도 고메즈에게 도전했다가 아주 처절하게 무너지지 않나요? 3회 KO 되죠. 3회 KO. 그래서 그 시합은 시합전은 굉장히 로얄 고바야시가 다시 한번 챔피언 되지 않을까. 뭐 고메스 뭐 전적은 좋지만 애숭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정말 크게 맞고 쓰러지죠. 아르게요한테 보디블로우 맞고서는 완전히 그 반으로 접히면서 KO가 됐기 때문에 네. 보디에 신경을 쓰다가 레프트 한 방을 그냥 앞면에 제대로 허용하고 거의 뭐 실신 직전까지 그래서 갑니다. 뭐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아까 얘기했었나요? 그 헤리 네. 깁스가 레프리 보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절차죠 절차. 그냥 아마 애가 쳐도 쓰러질 것 같은 뭐 그런 세 번 다운되고 KO 빼하고 염동균 선수도 뭐 동안 챔피언 시절에는 와다누키 세이치라든지 일본 선수가 많이 했는데 그 이 염동균 선수의 그 한일전 워스트라면 이제 말년에 일본에 가서 그 요시다 슈조라는 그 일본 페다급 1위 정도에게 그 2회 KO로 됐는데 이 당시에는 그 도저히 아까 뭐 황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시합할 그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프로모터와 그 일단 뭐 계약 관계라든지 약속 관계 때문에 가가지고 2라운드에 한번 크게 다운되고 그냥 일어나서 내려가 버리죠. 바로 그냥 내려가 근데 버리시죠. 의식이 리그로. 있는데 그냥 스스로 카운트 도중에 일어나서 로프 열고 네. 자기가 내려가서 일본 관중들이 야유를 하는데 카메라가 또 그 등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거 뭐 상당히 그 프로복서로서는 굉장히 그 하지 말아야 될 그럴 어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그 염동균 사장님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서순종 매니저와 당시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계속 돌봐줬었고 자기를 챔피언까지도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달라고 약속하는 거를 저버릴 수가 없었대요. 부상이 있었대요. 근데 도저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링에 올랐다. 근데 그렇게 되고선 왜냐하면 3달 전에 한국에서 본인이 이겼던 선수고 얼마든지 실력적으로는 상대도 안 되는 선수지만 약속 때문에 이제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한 달인가 전에 레스토랑을 크게 개업을 했다가 그게 망했답니다. 네. 결국 지고 와서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의리 때문에 간 그 경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니어 페더급 경기라면은 한 경기 좀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WBA 주니어 페더급 4강전 홍수환 선수와 다카다 지로였나요? 다나카 후타로와의 10라운드 경기. 12라운드였죠. 12라운드. 아 12라운드였나요? 장충체육관 도전자 4강전 도전이었기 때문에 12라운드였던 걸로 아웃사이더하게. 기억해요. 저쪽은 카라스키아랑 누구였죠? 그 베네수엘라에 하고 했는데 그것도 카라스키아가 이제 KO로 이기면서 전 KO 승이었으니까. 11전 11 KO가 된 거고
다나카 후타로와의 경기는 홍수환 선수가 뭐랄까 몸을 살린다까지는 아니지만 그 챔피언 결정전을 위해서 이제 컨트롤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사이드한 판정 데리고 놀았다는 정도. 다나카 후타로는 뭐 워낙 발이 느리고 굉장히 성실한 복싱을 하긴 하지만 홍수환 선수의 급은 아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선수를 이기고 결정전 나가서 사전오기 신화 만들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복싱 뭐 최고의 그 어떤 시합을 만든 그 계기가 됐고, 아까 반탄급에서 하나 까먹었는 게 변정일 선수의 그 1차 방어전, 2차 방어전 그 정말 최악의 판정이고, 또 2차전은 기대를 정말 무너뜨렸던 야쿠시지와의 그 1, 2차전. 2차 방어전. 예. 예. 그래서 그 시합도 굳이 뭐 한일전에 2차전도 워스트로 뽑자기도 좀 애매하지만 정말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 변정일 선수. 정말 말도 안 되는 판정이었죠. 네. 1차전 그 판정은 그야말로 도둑 판정이었는데 그래서 뭐 WBC의 그 심판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그날 2대1 판정이 났는데 하나는 여자였어요. 바바란가? 그 여자가 야쿠시치를 이겼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나 이거 그 찾아봤더니 알베르토라는 사람인데 국적이 없어. 그리고 일본에 살아. 그리고 저치 기록이 딱 이 시합 하나야. 이 인간이 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 인간하고 그 여자 저치가 그 사람을 사왔나 보네. 야쿠시치를 이겼다 그래가지고 2대1 판정이 난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판정이 난 건데, 그 국제 심판이 아니었나요? 아니 그 복스렉을 보니까 레프리고 저치고 딱 그거 하나 있어. 야쿠시치 변정일 1차전. 그리고 일본 거주지가 일본이야.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그 경기 미스테리하네요.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다시는 심판 못된 건가요? 아니 아니죠. 근데 그 전에 절차가 있을 거 아니죠. 아닙니까? 세계 타이틀 매치를 주심 정도 레벨이면 그 전에 캐리어가 있어야지. 캐리어가 있어서 빌드업이 돼서 나온 게 있지 없어? 않으면은 근데 어떻게 세계 복스렉에는 챔피언? 나중에 한번 네. 찾아봐요. 전혀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놈이 이 판정을 했을까 하고 한번 이번 기회에 봤더니 변종일 이긴다고 한 심판은 누구예요? 그거는 제대로 된 뭐 멕시코 심판이니까 그거 나름 뭐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고. 이겼다고 보죠. 근데 이제 그 1차전이 그렇게 억울한 거에 비해서 2차전은 너무 물론 이제 변정일 선수가 뭐 컨디션 조절하듯이 실패를 해서 그랬겠지만 군인에 있었을 때니까. 너무 그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경기가 돼가지고 그 시합이 생각이 나네요. 1차전을 그렇게 지고 나면 2차전은 심리적 부담감이 훨씬 커지지 그런 않을까요? 거보다 그 당시에 변정일 선수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 현역 군인되고 아마 연습도 충분히 하지 못했고 벌써 1라운드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뭐 야쿠시치가 아주 강타자도 아닌데 그냥 맞으면 맥없이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보는 내내 그 다음 4강전이 또 누구였었죠? 배석철 선수하고 일본 선수 하나 끼지 않았나요? 그렇게 작할만. 페드로- 그건 자칼마르 야마가 맞아요. 구스타프 바이아스하고 했고 우리는 라파엘 페드로자하고 페드로자. 이쪽에서 해가지고 그거는 동서양을 서로 교환해서 했고, 페드로자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시합 했고 자칼마르 야마는 구스타프한테는 떡이다 들어 맞아가지고 스톱 걸렸고. 라파엘 페드로사는 경기 끝나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코너에서 샴페인 터트리고 그랬는데 그건 배석철 선수가 이긴 경기고요. 그렇죠. 근데 참 미묘하게 홈타운 디시전인데 그 배석철과 라파엘 페드로스도 최재원과 안토니오 세르메뇨 비슷한 그런 양상인 것 그럼 같아요. 약간 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민영천과 에스피노사. 그 경기는 그건 완전히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고요. 그 라파엘 페드로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 전까지 경력은 뭐 KO율이 어마무시해서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굉장한 강타자로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뭐 그 이후로는 어느 시점부터는 펀치 파워가 뚝 떨어져서 계속. 근데 라파엘 팬점을 페드로자가 첫 세계도전에 주니어 플라이에서 90개 요코한테 했는데 전적 갖고 일본에서도 뭐 대단한 선수가 온다 그랬는데 와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그냥 좀 스피드가 없고 발이 없고 뭐 주먹을 쓰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과대포장된 약간 그런 선수였긴 했는데, 글쎄 배석철 선수도 세계까지는 좀 역불급이 아니었나. 뭐 근데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면도날 펀치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던 그렇죠. 선수라서. 면도날이죠. 근데 그게 그 레벨이 아시아권 한국에선 면도날인데 그 한계가 보이는 약간 면도날이다 보니까 그래서
배석철 선수가 국내에서 한일전을 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KO승을 거둔 경기가 있는데 상대 선수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고요. 그 KO 씬 자체는 둘이 정면으로 붙은 상태에서 어깨를 틀면서 이렇게 풍차족 돌리듯이 그 뭐랄까요, 좀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훅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거의 원펀치 KO로 끝난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만 보면 배석철 선수는 뭐 미래의 세계 챔피언이다라는 거를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수준, 뭐 수비 능력이라든가 풋워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배석철 선수의 그 강렬함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세계 타이틀을 했었어야 돼. 그 오랫동안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